자음과 모음 출판 유영민 장편소설 오즈의 의류수거함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거함. 의류수거함은 기억이다. 내 이름은 도로시. 누구나 내 이름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며 묻곤 한다. 별명? 아니에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도로시. 내 본명 맞다. 그리고 순수혈통 한국인도 맞다. 아버지 이름은 도철욱이고 범지구적인 관습을 따라서 그의 성을 물러받아 성은 도요, 이름은 로시이다. 할아버지에 의해 첫딸에게 도옥순이라는 지극히 촌스러운 이름을 붙여야 했던 것에 아주 불만이 많았던 엄마는 둘째 딸에게만은 세련되고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렇게 떠올리게 된 이름이 도로시다. 살아오는 동안 오지의 마법사가 뭐 그리 대단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엄마는 나를 찾을 때마다 미국인을 흉내내듯 끝부분 억양을 약간 올려서 도로시라고 부르며 자신의 장명 센스에 대해 혼자 흡족해하지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놀림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킬 때 그날 날짜와 겹치는 번호의 학생과 주번까지 전부 써먹은 뒤 더 이상 마땅히 지명할 나이가 없으면 문득 떠오르는 대로 부르는 게 내 이름이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상을 구기며 서 있는 이유도 그 잘난 이름 때문에 생긴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도로시, 얘는 왜 게임 닉네임을 여기 적어 놓았대냐? 뭐 뛰고 싶었나 보지. 독서실 입구에 설치된 출입 기록기 앞에서 남자애 2명이 떠들고 있었다. 건들건들한 모습을 보아하니 독서실에 가방만 휙 던져놓고 PC방에 처박히는 날라리가 분명하다. 비켜! 나는 남자애들을 거치게 밀치고 도로시라고 적힌 카드를 뽑아 출입 기록기에 찍었다. 여자 방으로 향하는 내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집하고 가깝지만 않았어도 이 독서실 안 왔다. 도로시 어디가? 웬일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총무 언니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벌써 4년째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는 조금의 초조함과 긴장감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게 그러니까 알바하러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총무원이는 호기심으로 두 눈을 번뜩였다. 무슨 알바? 편의점? 나는 총무원이의 지나치게 크고 두툼한 입술을 쳐다보았다. 저 입술에서 이 독서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네, 편의점. 내가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듯 총무원이는 채근하듯 물었다. 어때, 할만해? 진상들 많지? 제가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나는 어정쩡한 미소를 흘리며 총무실을 얼른 지나쳤다. 출입문을 열자 끈적끈적 하면서도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왔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 만큼 거리는 조용했다. 나는 주위를 잘 살핀 다음 소리 없는 동작으로 독서실 뒷마당으로 걸어갔다. 망가진 책걸상 같은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있는 그곳은 평소 사람 출입이 거의 없었다. 뒷마당에 세워져 있는 선술의 옆에 서자 그 낡고 볼품없는 물건이 신데렐라 동화에 등장하는 황금마차 바다도 멋지게 느껴졌다. 의류 수거함을 털기로 작정한 뒤 훔친 옷들을 뒤로 뭐로 옮길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손수레. 처음에 떠올린 것은 진바지에 바구니를 매단 자전거였는데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본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었다. 아무리 큰 바구니를 달아도 대여섯 벌의 옷을 담으면 속이 꽉 찼던 것이다. 뒤이어 생각해낸 핸드카트 역시 똑같은 문제를 품고 있었다. 비록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손수레가 가장 적합했다. 손수레에도 나는 두 가지 물건을 더 준비했다. 그중 하나는 도로시표 특제 집게인데 이건 의류 수거함 속에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옷들을 꺼내기 위해 내가 특별히 고안한 것으로 철물점에서 파는 평범한 철 집게에 작대기를 덧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기, 밤길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을 고민하다가 수중의 돈을 모두 털어 구입했다. 손수레 옆 바닥에는 파란 방수천이 불룩하게 솟아있었다. 방수천을 걷어내자 한 무더기의 헌옷이 드러났다. 지난 며칠간 의류 수거함에서 훔친 것들이다. 불현듯 가슴속에 뿌듯한 감정이 차올랐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땅 뜰 테니까. 나는 헌 옷에서 눈을 떼고 손수레의 새로 된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의 감촉이 차갑고 매끄러웠다. 아자, 오늘도 힘내자. 나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거리로 나섰다. 달그락달그락 사박이 고요한 가운데 내가 끄는 손수레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밤하늘에 혼자 덩그러니 떠있는 달, 어두운 거리에 잔잔하게 물결치는 편의점 불빛, 담벼락 위를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에 대자로 뻗어있는 취객. 밤의 세계는 낯설다. 도둑질을 하는데 따른 긴장감이 평범한 풍경을 낯설고 새롭게 보게 한다. 긴장감으로 양어깨가 뻐근해지자 나는 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노래할까요? 그래요, 도로시 양. 무슨 노래를 할까요? 메이트의 너에게 기대. 어때요? 나쁘지 않군요. 그거 도로시 양의 아이튠즈 재생순위 3위죠. 괜스레 헛기침을 한 다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는지, 왜 그렇게 널 놓지 못했는지. 노래를 부르자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기억이란 게 내겐 그렇더라. 힘들어하던 너의 모습 보인다. 노래에 감정에 취하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끔은 길고 긴 내 하루에 곁에 있어준다면 노래를 전부 불렀을 즈음 첫 번째 의류 수거함에 닿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는 의류 수거함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에 닿지 않는 옷들은 집게를 사용했다. 내 특제 집게는 의류 수거함의 바닥 부분에 있는 옷들까지 잘 꺼냈다. 오, 이거 정말 낡았는데? 나의 눈이 베이지색 맨바지에 고정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는지 천이 닳고 닳아 양쪽에서 조금만 힘을 줘 잡아당겨도 쑥 찢어질 지경이었다. 밑단도 너덜너덜했다. 나는 애틋한 눈으로 면바지를 내려다보았다. 주인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물건에는 존중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그것은 묵묵히 생을 견뎌온 사람에게 바치는 존경심과 비슷하다. 나는 손에 든 면바지에게 속삭였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어. 면바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시간이군요. 폴로 셔츠, 체크 슬랙스, 레이스 원피스, 패딩 조끼. 오늘도 수확이 나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옷이 재활용 가능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내 소유욕을 자극하는 옷도 있었다. 특히 곰돌이 캐릭터가 프린트된 후드티가 그랬는데 늘어나고 낡은 느낌이 오히려 빈티지스럽고 멋스럽게 여겨졌다. 결국 그 후드티는 고민 끝에 내가 갖기로 했다. 손수레의 옷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지나치게 낡거나 훼손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옷을 솎아내던 나는 작은 진갈색 원피스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그건 다름 아닌
걸스카우트 단복이었다. 와락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야, 이 옷을 여기서 보네. 때로 의류수거함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된다. 의류수거함에서는 요즘 인기를 끄는 스타일의 옷이 나오는가 하면 오래전 유행이 지난 옷도 나오기 마련. 그런 옷을 발견하면 그 옷이 거리를 활보하던 시절의 추억에 잠기게 된다. 이 걸스카우트 단복같이 어느 한 시절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옷도 마찬가지다. 한때 나는 귀엽고 깜찍한 걸스카우트였다. 집에 있는 커다란 사진첩을 들춰보면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볼 수 있다. 내가 걸스카우트에 들어간 이유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이나 심신단련 혹은 협동심, 양성 따위가 아니라 단순히 이 걸스카우트 단복이 너무 예뻐 보여서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도리어 이 단복 때문에 걸스카우트를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가까운 친구와 함께 걸스카우트에 들어간 것은 4학년 때였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꺼려하는 성격의 내가 걸스카우트를 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반색을 하며 환영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렴. 뭐든 사줄게. 처음에 친구와 나는 걸스카우트와 관계된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여겨졌다. 학년에 따른 엄격한 서열 관계조차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는 채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 걸스카우트라는 것에 크게 실망한 채 괜히 들어왔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게 되었다. 걸스카우트의 가장 작은 단위를 보라고 한다. 보통 대여섯 명이 모여 한 보를 이루는데 그 보를 통솔하는 사람을 보장이라고 부른다. 대개의 경우 보장은 6학년이 맡고 보장을 보조하는 부보장은 5학년이 맡는다. 나와 친구가 속해 있는 보의 보장은 커다란 앞니 때문에 토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보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했다. 겨우 한두 살 많으면서 보원들에게 온갖 전심부름을 시키고 때로는 기합까지 주는 것이었다. 당연히 보원들은 하나같이 보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보원들 중 한 명은 보장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얼굴만 봐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곤 하였다. 구워봐. 내가 나 보장이 되면 절대 저러지 않을 테니까. 유독 정의감 넘치는 성격의 내 친구는 틈날 때마다 이와 같이 말하곤 했다. 나와 친구는 언젠가 우리가 이끌어갈 즐겁고 신나는 걸스카우트 활동을 그려보며 그 암울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나갔다. 마침내 6학년이 되자 친구는 보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나는 부보장이 되었다. 친구는 예전부터 자신이 한 다짐대로 보원들에게 더없이 잘해주었다. 누군가 큰 실수를 하거나 엄청 화를 돋우는 일을 저질러도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그의 얼굴엔 항상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보원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좋아하며 따르게 되었고 우리 보는 가장 단합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은 팀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나와 친구가 꿈꿔왔던 그대로의 걸스카우트 활동이 펼쳐졌다. 문제가 생긴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였다. 보원들을 향한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던 것이다.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보원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보원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걸핏하면 화를 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 친구의 모습은 자연스레 오래전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던 토끼보장을 떠올리게 했다. 도대체 왜 토끼보장처럼 변하게 되었을까? 나는 친구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 의문을 품게 된 것은 걸스카우트 활동의 하나로 학교 운동장에서 하룻밤 야영을 할 때였다. 어스름이 내린 저녁 보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느닷없이 보장인 친구가 보원 전체에게 나온 간식을 빼돌렸다는 말을 꺼냈다. 처음에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멍하게 있었다. 정말이에요. 아까 보장 언니가 빵을 전부 자기 배낭에 넣는 걸 분명히 봤어요. 보원들은 대번에 수근거리며 동요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선생님에게 이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친구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보원을 향해 엄청나게 화를 냈다.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의 성격이 아무리 나빠졌다고 해도 도둑질까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 나는 보원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얘들아 진정해.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러나 보원들은 쉽게 의심의 눈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이미 그때쯤에는 친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씌워진 의혹을 벗기기 위해서는 결백을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는 그가 말릴 새도 없이 친구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와 보원들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배낭에서 우르르 쏟아지는 빵들을. 친구가 유독 좋아하는 땅콩 크림 소보로빵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오자 친구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이 빵들 내가 배낭에 넣었어.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넋을 잃은 채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태도를 보니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쪽은 나와 보원들인 것 같았다. 원래 보장은 뭐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무엇이 친구를 변화시켰는지 단방에 깨달을 수 있다. 그건 바로 옷이었다. 친구가 입고 있는 걸스카우트 단복,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보태서 자기 자신이 보장이라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친구가 손에 쥔 한 줌의 그 권력이 그 애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함축인 권력과 계급의 존재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나자 나는 맑은 시내에 다다랐다. 이 도시는 시내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뉜다. 동쪽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지역이고 서쪽은 주거 지역이다. 여름하면 냇가 주변에 야시장이 들어서기도 한다. 독서실에서부터 챙겨온 보온병을 찾아든 나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나무 벤치에 앉았다. 희미하게 냇물 소리가 들려왔다. 시내 양쪽의 긴 뚝에는 수령이 몇십 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벚나무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시냇물과 바로 잇닿는 곳에는 높게 자란 풀이 무성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더운 김이 올라오며 차 냄새가 주위에 퍼져나갔다. 우롱차였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문드문 별이 빛났다. 달 언저리에는 은은하게 달무리가 끼어 있었다. 고개를 숙이자 강 건너편에 눈에 들어왔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불볕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 주변에는 집도 사람도 자동차도 없었다. 나는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나의 들숨과 날숨을 느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까지도 고요하게 찾아든 지금 같은 순간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깊고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를테면 죽음 같은.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동안 나는 수없이 죽음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내가 가장 최근 죽음에 대해 고민해 본 건 재작년 외고 입시에 실패했을 때였다. 동네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녁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자기도 실망이 큰 것 같아. 엄마가 진정시키듯 말하자 아버지는 더욱 목청을 높였다.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걔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걸 걔 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그렇게 싸고 도니까 얘가 저 모양 아니야. 당신은 그럴 말할 자격 없어. 나의 낙방에 대해 아버지와 엄마 간의 한바탕 책임론이 불거진 뒤 길게 정적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긴 한숨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신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부하장 아들은 과학고에 붙었다는데 걔야 공부 잘하기로 워낙 유명하잖아. 그때 방 안에 있던 나는 뚫어지게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자살 카페의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카페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가는 곳이었다. 확실한 곳답게 가입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어서 자살의 이유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했다. 마음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이자 정수리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드러난 두피가 보였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원형 탈모였다.
처음에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였던 것이 외고 입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렇게 커진 것이었다. 하얀 두피를 바라보며 나는 곧 나에게 쏟아질 친척들의 훈계와 질책, 친구들의 비웃음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남아있는 머리마저 일순간 전부 빠져버리는 기분이 휩싸였다. 마침내 결심이 서자 나는 논술과외를 받으며 갈고 닦은 작문 실력을 모조리 발휘해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창의적이고 논리성 있게, 명확하고 명쾌하게,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인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가 그것이다. 먼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생로병사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의 귀결로서, 그러나 내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리포트는 심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을 확인한 뒤 내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아니라 여기서도 떨어지고 말았다는 황당함이었다. 빌어먹을 떨어지다 이젠 이런 데서도 떨어지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다. 구에서 유일한 종합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D동,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와 하숙을 하는 많은 대학생 탓에 D동의 의류수거함에는 언제나 세련되고 감각적인 옷들이 넘쳐난다. D동 의류수거함은 내게 진리여 생명이여 값이다. 어디 볼까나? 탱크톱, 청바지, 핫팬츠. 역시나 오늘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의류수거함에는 옷이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태도 최상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유행했던 디자인의 옷들 뿐이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다가 나는 문득 새삼스러운 질문 하나를 품어보았다. 여기서만 이런 옷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쓰는 젊은이들이 당연히 중장년층보다 옷을 훨씬 많이 사고 또한 그만큼 많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이거다. 패스트 패션.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패스트 패션의 인기로 말미암아 옷이 마치 우유나 고기처럼 확실한 유통기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젊은이들이 유통기한에 해당하는 유행 시기가 지나면 설사 상태가 멀쩡하더라도 옷을 버리는 것이다. 짐작컨대 이런 소비 현상은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 원하는 옷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유니세프 광고에서 주인공으로 맹활약하는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떠올린 나는 여든이 넓은 늙은이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요즘 젊은이들 문제가 많단 말이야. 뭔가 작고 통통하고 맨질맨질한 것이 손에 잡힌 것은 의류수거한 옷을 절반 정도 꺼냈을 때였다. 그것이 손에 잡힌 순간 딱 감이 오는 게 있었다. 설마 이것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 확인해 보니 그건 역시 내가 짐작한 물건이었다. 지갑. 나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속에는 현금만 쏙 빠져 있었다. 이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다시 의류수거함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의류수거함에서 끙 하는 신음이 들려왔다. 나는 움찔 놀라며 동작을 멈췄다. 의류수거함이 소리를 내다니. 남양특집? 귀신 들린 의류수거함? 이런 건가? 잠시 뒤 다시 예의 신음이 들려왔다. 자세히 듣고 보니 그건 의류수거함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였다. 겁에 질린 나는 그냥 도망가기로 하고 손수레를 끌고서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멈춰 서고 말았다. 저대로 계속 있다가는 생명체가 죽고 말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든 것이다. 내 존재가 생명체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고민 끝에 결국 나는 몸을 돌려 세웠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의류 수거함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호는 몇 개를 꺼내자 두툼하고 무거운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나왔다. 쓰레기 봉투는 속에 든 뭔가의 움직임으로 조금씩 들썩였다.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난에 시달리던 여자가 버린 아기가 아닐까? 에어리언 같은 외계 생물일지도 몰라.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생긴 돌연변이 괴물?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 표면에 잠겨있는 포장용 테이프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쓰레기 봉투를 개봉하는 속에 든 내용물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담뱃갑과 라면 봉지 같은 쓰레기 몇 개를 꺼내자 무언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엄마야. 놀란 나는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강아지였다. 크림색 털을 가진 강아지. 오랫동안 제대로 숨 못 쉰 탓인지 강아지는 캑캑거리다가 제 발로 쓰레기 봉투를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 몸을 한번 부르르 턴 뒤에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개근복지관, 개근마을도서관에서 빌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